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에선 탈탄소 정책의 개념과 의미를 들어봤는데, 자, 오늘 시작하는 2부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탈탄소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남궁 기자? 이제 이 책을 시작하면 딱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바로 0이랑 510억입니다. 510억. 0은 기억하기 쉬운데 510억은 왜요? 510억이 뭐냐면 인류가 지금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의 양이에요. 510억 톤. 진짜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30년 내에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엄청 어려운 도전이죠. 진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무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뭐 수백억 톤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건 기체니까 그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데, 그죠? 하나하나 이제 나온 걸 어딘지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탈원전 이슈로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뭐 다 그런 탈탄소 하면 그냥 전력 발전 이런 거 대부분일 걸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그죠. 뭐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뭐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딱 보이니까. 이미지가 맞아. 강렬하잖아요. 아니면 차, 매연 그쵸, 이런 그쵸. 거. 연기 뭐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장 많은 전 세계 배출량의 가장 많은 31%를 네. 제조업이 배출해요. 제조업. 물건을 만들 때 배출하는데 아하. 뭐 워낙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철강, 그 다음에 시멘트, 그 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플라스틱 같은 거. 석유화학은 뭐 그렇다 이해가 치는데 가죠. 철이랑 시멘트. 그쵸. 시멘트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안 좋은 거네. 그쵸. 이게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철인데 일단 한국에서 포스코가 한국이 지금 1년에 한 7억 톤 정도를 배출해요. 근데 포스코가 혼자서 한 거의 1억 톤을 배출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거의 1억 톤이고 포스코가 거의 한 7천만 톤. 제가 본 자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강업이 왜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냐면 그 철강을 할 때 철광석을 녹이는데 그 열이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코크스라는 걸 넣었는데 네. 저는 코크스? 코크스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본 적은 없는데 네. 석탄을 이렇게 가공을 하면 그러니까 순수한 탄소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기 할 때 이렇게 숯 넣어가지고 불 세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걸 넣나 봐요. 근데 이게 탄소 덩어리니까 이게 연소가 되면 당연히 그게 다 이산화탄소로 나가잖아요. 나오죠. 네. 그러니까 거의 빌 게이츠 말에 따르면 뭐 공정마다 다르지만 철강 생산량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1톤의 강철을 만들면 1톤의 탄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우리가 철강은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이제 배출원이 철강인 거고. 그 다음 이제 시멘트인데 시멘트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시멘트도 만들 때 이렇게 가열도 해야 되고 거기다 뭐 넣는 이런 제품들이 있나 봐요. 그걸 넣고 이렇게 가공을 하다 보면 시멘트도 거의 생산량에 못지않은 양이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강이랑 시멘트는 사실 이 문명의 기본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우리 현대 사회가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구성 그쵸. 물질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저번에 이제 한번 윤상원 기자 얘기해줬던 얘기 중에 중국이 3년 동안 쓴 시멘트 양이 미국이 뭐 20세기 내내 쓴 시멘트 양보다 많았다. 넘어섰죠.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나라들한테는 인도,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계속 건물도 지어야 도시를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 나라들한테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네들은 다 지어놓고 우리 보고 짓지 말라고 하면 말이 되냐. 뭐 갑자기 목조 주택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갑자기 목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벌써 여기서부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거 진짜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저 처음에 그냥 뭐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미아더 월드. 어떡하지? 이거는 큰일 났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 이제 탄소를 이제 배출을 한 게 굴뚝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굴뚝에다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네. 이산화탄소를 포착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가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끄집어서 그쵸. 모으는 기술.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장 문에 서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렇게 붙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방금 경기장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잡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공기 안에 있는 탄소를 잡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완전히 잡지도 못하지만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을 하면 네. 지금의 철강 생산 그 비용이 한 1.5배 이상 정도 비싸진대요. 1.5배. 네, 거의 그 정도 비싸진다. 너무 비싸지는데요? 너무 비싸진. 아직은 그러니까 거의 경제성이 없는 수준인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우리 차가 1.5배 비싸진다 그러면은 뭐 그쵸. 말 다 했죠. 그럼 3천만 원짜리 차가 5천만 원이 되는 거네요.
그쵸. 4,500만 원 그렇게 되는 그쵸? 거니까 뭐 우리가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1,500원인데도 이거 뭐야 이렇게 갑자기 그 1,000원짜리가 있는 1,500원이면 말이 안 되게 비싼 건데.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약간 망할 수도 있겠다. 진짜 이게 엄청 위기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5천만 원 주고 아반떼 살래 아니면은 근데 다른 차들도 비싸지긴 같이 오르나? 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그거를 적용한다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빌 게이츠 말에 따르면 그게 어떻게 좀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해서 조금씩 그 이제 핸디캡이 조금씩 줄곤 있는데 더 문제가 시멘트예요, 사실. 시멘트는 급 탄소 포집이 되지도 않지만 된다고 치면 비용이 한 2.3배 이렇게 높아진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 그냥 우리 국민평형 건축비가 한 3억 정도라고 해요. 물론 그 안에 인건비 들어가고 하고 하지만 근데 그게 거의 한 2배 이상이 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10억이 아니라 20억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 엄청 비싸요. 시멘트 값이 너무 비싸요. 뭐 다리 건설 비용 이런 거 몇 조짜리 들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런 것도 그렇게 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인프라 건설 이런 거는 거의 진짜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진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또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환경론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 문명 발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로 그 사람들의 문제는 다 뉴욕시 살고 막 런던 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학 좋은 대학 나오고. 발전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도시네요. 그런데 뭐 콩고민주공화국 이런 데 가서 우리 이제 시멘트 강철 쓰지 말자 이러면 그러니까 어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본인도 그런 혜택을 누린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두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줄일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고. 근데 철은 코크스를 사용해서 매연을 많이 배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멘트는 왜 탄소를 많이 배출하나요? 시멘트를 그걸 막 부시고 저희는 그냥 석회석을 부시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부시고 그 안에다가 어떤 물질도 넣어야 되고 이게 가열을 엄청 시켜야 된대요. 시멘트를 만들 때요? 네, 만들 때 어떤 가열 공정도 거치고 그 안에 첨가제 같은 것도 넣고 막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엄청 배출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몰랐었는데 저는 그냥 석회석을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갈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배출량이 그래서 국내에서 연구 자료 중에 그 어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배출량이 탄소 배출량 있잖아요. 그럼 매출 대비 한 매출을 만드는데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연결시킨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탄소 한 단위에 매출이 엄청 크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포스콘 그게 수십 배 되는데 근데 쌍용량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시멘트 회사들은 그게 진짜 너무 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멘트 단가가 적은데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멘트 기업들은 진짜 이런 환경 부담이 가속화되면 엄청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탄소 포집 기술은 비싸다 치면은 그냥 그거를 가열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철은 코크스라는 물질 때문에 그 탄소 덩어리 때문에 많이 배출되는 거니까 코크스를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탈탄소 계획을 보면 그 제철이 큰 문제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걸 활용을 할 거래요. 이게 뭐냐면 코크스 대신에 저도 이제 이런 공학적인 건 모르겠지만 그거 대신 수소를 집어넣어서 그 수소가 뭐 이렇게 철광석을 분리해 줄 수 있고 뭐 그런 기술이 있긴 있는데 이게 그냥 아직도 그냥 초기 개발 단계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가능은 할 거야. 이 수준이니까. 근데 실용화는 좀 힘든.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도 뭐냐면 수소도 사실 그 개발하는 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탈탄소 탄소 포집 기술도 굉장히 경제성이 낮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제조 부문은.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철, 시멘트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플라스틱. 근데 좀 역설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플라스틱 요즘에 환경 이슈는 항상 플라스틱 이슈입니다. 우리 중앙일보도 이번에 뭐 플라스틱 어스라는 플라스틱 제로 뭐 이런 기획했었죠.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 이제 안 쓰게 된 것처럼. 근데 의외의 관점이 뭐냐면 친환경의 관점에서는 플라스틱이 나쁜 건데 탈탄소의 관점에서는 플라스틱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플라스틱이 탄소 덩어리잖아요. 그런 말은 공기 중으로는 안 떠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해가 안 될 뿐이지 탄소가 이제 떠돌아다녀가지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그러니까 친환경이랑 탈탄소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아끼기 위해서
나무 그릇을 쓰자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야 그럼 나무를 베면 탄소를 줄이는 게 줄어들잖아. 대신 유리를 쓰자. 뭐 아니죠. 근데 그것도 가능하겠네. 근데 예를 들면은 그거보단 차라리 플라스틱 그릇을 쓰면 네. 탄소를 이렇게 묶어둘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무를 베는 것보단 그게 낫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게 탈탄소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그런 아나바다 운동하고 뭐 재활용 운동하는 탈탄소 친환경 운동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플라스틱도 어찌됐든 그 가구 안 만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다음 플라스틱 다음은 뭔가요?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좀 크게 이제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주로 이 세 가지고. 근데 의외로 의류도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많거든요. 맞아. 의류 다 석유화학이잖아, 맞아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의류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가 한 3%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510억 톤의 3%니까 네. 생각보다 많은 거죠. 와 진짜. 아니 근데 그럼 의류까지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그 패스트 맞아. 패션 그런 게 ESG가 본격화되면서 엄청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자라 가보니까 무슨 뭐 나름 친환경 뭐 그거에만 라벨을 따로 붙여놨더라고요. 그 자라는 2025년까지인가? 그 자기들은 다 그 리뉴어블한 그걸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H&M 이런 데는 그 대응이 늦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지탄도 받으면서 장사도 안 되거든요. H&M 요즘 그 물 좀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탄산수 한번 방심했다가 옷가게가 외망할 수 있는데 의외로 옷 회사들도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튼튼하면서 좋은 옷을 차라리 오래 입자 이런 트렌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런 명품들이 득세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명품들이 한 번 사서 오래 입는 건 우리만 오래 입고 네. 부자들은 한 번 사서 오래 안 입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그렇긴 하죠. 100만 원짜리 셔츠 사고 10년 맞아요. 동안 입으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환경에는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도 요즘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옛날처럼 막 그렇게 땅에 묻고 그냥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배출 그 의류 다음이 발전이야 그러면? 그럼 의류보다 더 발전량 의류 다음으로 발전량이 많은 건 뭐죠? 이제 그 제조업을 떠나서 이제 31%의 제조업은 이제 강철, 시멘트, 플라스틱이 거의 다 차지를 한 거고 네. 이제 전체에서 이제 제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 네. 발전. 전기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전기 발전. 네. 난방 뭐 이런 거 쓰는 거 다 포함해서. 아니요,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만. 그게 한 27%. 어허. 전 세계 이제 탄소 배출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제일 높을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두 번째로 높은 건데 네. 이거는 우리도 이제 좀 익숙하죠. 뭐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 이런 거 이제 퇴출해야 되는 거는 거의 상식적으로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고. 시위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뭐 태양광 열심히 깔고 좀 전기료가 비싸지는 거는 싫지만 태양광 열심히 깔 왜냐면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더 싼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패널 열심히 깔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이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문제는 발전의 그 경제성을 떠나가지고 오늘 비 오잖아요. 우리 오늘 녹화날 비 오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날 태양광 발전으로 하면 발전량이 어떻겠어요? 평소에 발전이 안 되죠. 거의 뭐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되게 어렵다고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서도 문제인 게 뭐냐면 우리가 전력을 보통 언제 쓰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 켜는 오전에 막 열심히 활동할 때 쓰고 낮에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예를 들면 불 끄고 그래서 줄었다가 예를 들면은 저녁에 이제 또 쓰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오목해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모양을 보인대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이렇게 쓰는데 태양은 언제 제일 뜨겁냐면 네. 한낮에 제일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발전될 때는 또 적게 쓰고 정작 필요한 저녁 때는 그럼 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문제고 아까 백희영 기자 말한 것처럼 뭐 갑자기 우리로 좀 장마 기간 이럴 때 어떡할 거냐 이거. 그렇죠. 장마가 있는 우리나라는 태양광을 쓰기에는 너무 안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 겨울에도 그리고 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 안 뜨는 날도 많고 아하.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이제 다 같이 중국이
탈탄소하면 이제 되나? 탈탄소하면은 해결될 문제인 건 맞으니까. 근데 그래서 중국이 태양광이 제가 듣기로는 태양열이 발전이 좋은 게 워낙 땅덩어리가 그쵸. 넓으니까 평지가 완전 쫙 뻗어 있는데 거기 그냥 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유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전국 날씨가 사실상 거의 비슷할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하니까. 근데 중국은 여기는 흐리지만 어딘간 맑을 거고 나라가 워낙 맞아, 넓으니까 예를 들면 그 계속 더운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티베트 고원에는 언제나 바람이 불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이라는 게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조그만한 곳에서 조금씩 발전을 하는데 그걸 다 연결을 시켜 놓으면 대야가 그러니까 대야 맞죠? 물그릇이 커지면은 좀 이게 네. 찰랑거리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아. 근데 한국은 땅덩이가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설치할 때도 적고 네. 이거를 분산을 시켜 놓을 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도가 흐린 날은 뭐 포항이나 이런 데도 흐린 날이 많잖아요. 대부분. 네. 장마가 오거나 특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게 조건이 너무 불리하고 뭐 어떻게 설치는 하겠지만 굉장히 조건이 불리하고 지금 대부분의 전력이 다 전남 쪽에 태양광이 전남 쪽 이런 데 많이 집중됐거든요. 네. 그럼 주로 전기는 서울에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기를 서울까지 다 끌고 와야 돼 매번. 끌고 오는 과정에서 손실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발전소만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은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 있으면 100을 송출한다면 예를 들면 그냥 거긴 주거나 사나 100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로로 치면 그냥 100짜리가 쭉 다닌 도로인 거예요. 근데 전력망이 이제 들쭉날쭉해지면 이 도로는 100짜리 도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400이 나와버리면 이 전력망이 관리가 안 돼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과부하가 될 수 있구나. 과부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400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너무 과잉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그냥 고속도로 하나만 넣었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막 여기 얼기설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부터. 그렇구나. 근데 그냥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뭐 태양광을 만들어서 배터리에 이렇게 좀 충전을 해놓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사실 이제 한참 낮에 배터리 완전 다 충전시켜놨. 우리 핸드폰 그렇게 쓰니까 그렇죠. 완전 다 충전시켜놨다가 이제 나중에 쓰면 되지 않냐. 이게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화력발전소가 전기 한 단위 만드는데 100이라고 치면 네. 예를 들면 태양광이 한 1.2 든다고 쳐요. 네. 근데 그 정도는 그래 우리가 뭐 탈탄소를 위해서 그 정도 더 지불할 거야 할 수 있는데 그 모두 배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다 연구를 하잖아요. 네. 그런 초과 수요를 다 배터리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수십 배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수십 배 더 비싼 수준. 배터리가 비싼 물건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핸드폰 사실 값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배터리를 꽉 채우는 것 자체가 너무 비용이 커가지고 이거는 그냥 거의 불가능 수준. 그러니까 불가능 수준이에요. 거의 그냥 완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터리를 혁명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배터리라는 게 우리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생각랑 지금 비교하면 카메라 너무 좋아지고 너무 빨라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는 거의 똑같아요 지금도. 맞아요. 이게 공학부 기업에서 말하는 게 배터리는 진짜 혁신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배터리 혁신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 갤럭시 S1 때랑 지금 핸드폰 생각해봐요. 배터리 양은 큰 차이 없거든요 그때랑. 맞아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이고 뭐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게 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것도 많이 자기들은 베팅 안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전문가들 많은 분들은. 또 다른 대안이 뭐냐면 수소. 수소 많이 수소가 들어갔죠. 그나마 네. 빌기추 내기예요. 기적의 기술인데 되면 대박이다. 이게 왜냐면은 수소가 저도 이제 문과라서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수소가 물이 H2O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H가 수소 맞죠? 맞겠죠? H2O. H가 수소고 네. O가 이제 산소 두 개가 맞아요. 붙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전기를 막 가열해서 이제 이걸 떼내서 모으면 이제 수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수소를 모아놨다가 내가 이제 에너지 발전할 때 수소를 집어넣어서 발전을 하면 이게 마치 일종의 석유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소는 가볍고 하니까 뭐 사우디 같은 데서 사막에다가 왕창 그 태양열판 깔아놓고 수소 막 만들어서 외국에 팔고 이런 게 되죠. 호주가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나라 워낙 땅도 넓고 하니까. 네. 근데 아직은 이 경제성이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국이 왜 자꾸 수소경제 하냐면 한국은 이걸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이 그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충당한다는 게. 왜냐하면 일단
뭐 화력 발전 안 되지. 그다음에 석탄 발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석유도 이제 당연히 안 될 되죠. 거고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가 남는데 천연가스만으로는 어찌됐든 탄소가 나오니까 그것도. 그죠. 그것도 네. 탄소가 그죠. 넷제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가스가 그나마 대안인데 네. 보통 석탄의 절반 이하 배출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다 가스로만 만들어도 엄청 줄일 수는 있는데 네. 제로가 목표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말하는 게 우리가 저탄소가 목표면 가스를 해도 된다. 근데 탈탄소가 목표면 가스는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은 가스 발전소 다 지어놨는데 그거 좀 몇십 년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선 선택지가 지금 마땅하죠. 원전 남죠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원전은 알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위험성이 크죠. 그러니까 한국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든 해보고 열심히 갈아 넣어가지고 공대생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 수소 기술을 만드는 거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쉽지 않아요. 이 발전을 모두 탈탄소화하는 게. 정말 암울하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들 원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게 가장 그나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안보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쵸. 맞아요. 저희가 수소 딱 하나만으로 도박을 걸기에는 참 너무 힘들죠. 솔직히. 힘든 부분이 그쵸. 있어서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로는 이제 그 발전량이 그 태양열 같은 경우 한 20%까지 줄어들 수가 있대. 100%에 대비 20%까지 줄을 수 있는데 그 한국은 기본적으로 평소 쓰는 것보다 5배나 많은 태양열 깔아놓으면 돼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면 5개가 다 돌아가면 전력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겠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리한 것 같아. 이게 석유 없는 나라잖아 우리가. 그쵸. 석유도 없지. 우리는 무슨 그때 말한 천연가스 뭐였죠? 그거 셰일가스. 셰일가스도 심지어 셰일가스도 없어요. 없지.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는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쵸. 나라도 아니지. 근데 땅 애매하다니까요. 문제가 진짜 땅 문제도 큰 문제인 게 같은 전력 단위를 만드는데 네. 태양광이 원전에 비해서 한 200배인가 땅을 많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원전 하나 부지에 200배 정도 되는 땅을 써야 그만한 그게 나오니까. 100배 아니에요? 100배? 아 100배 정도. 네, 어쨌든 넓은 부분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게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어쨌든 빌 게이츠도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그래서 원전파예요, 원전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저도 이제 환경단체 메일 같은 거 가끔 봤는데 네. 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네. 이런 수도권 이제 영남권 환경단체들은 핵 발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핵, 핵 발전 이러면서 이게 당장 다 없애야 돼. 왜냐면은 대부분이 거기 거주하니까.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분들에게는 이게 방패장도 경주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분들은 원전을 제일 먼저 없애야 된다는 주의인데 이런 좀 국제적인 흐름에 다 좀 더 그 기울어 있는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이런 환경단체들은 좀 더 탄소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이분들은 핵발전 원전이 아예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막 급격하게 그건 아니에요. 물론 막 없으면 좋죠. 근데 뉘앙스가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중에서도 원전파여서 결국은 다 따져보면 원전 빼고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아예 퇴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더 안전하고 좋은 원전을 만들자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 송영길 원내대표도 네. 원전을 결국은 탈원전 드라이브 걸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소형 모듈화 원전 얘기한 게 현실적으로 탈탄소를 할 거면 원전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아직까지는 중론인 거예요. 중론이 그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참 원전을 만드는 게 난감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쵸.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럽고. 이 얘기 나오면 그럼 그러니까 니네 집 앞에 원전이 만들어. 너무 정치적으로 갔다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집 앞에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 근처에 뭐 원전이 있다거나 원전이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긴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체르노빌 같은 대형 사고나 아니면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그 대형 사고가 사실 인재가 몇 겹겹이 겹쳐서 결국은 일어난 거라고 해도 어쨌든 뭐 확률이란 건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참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후보들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이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탈탄소로 할 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처하고 결국은 정치인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거 원전을 누가 하자고 자기 지역구에 만들려고 고양이 그러면 목에 방울 달기 같은 거네요. 우리 지역구에 원전 만들겠으면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러니 저러니 결국 그냥 가스 사와가지고 좀 줄이기나 하자가 되지 않을까가 좀 현실적인데 가스를 사오는 걸로. 그쵸. 그냥 LNG 도입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 줄긴 줄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가스 발전소 만들어서 한 10년, 20년 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전이 저는 또 아쉬운 게 예전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뭘 봤는데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수출도 되게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한테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뭐 약간 진보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원전이 조금 탈원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그 이제 원전 뭐라고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에 해외로 막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도 되고 에너지도 되는 약간 일석이조의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번 안에서 좀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탈원전이었는데 지금은 탈탄소 왜냐면 그게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를 주려면 거길 가야 되니까. 이게 스텝이 살짝 꼬이니까 두 개를 다 하는 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사막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로 아마 다음 정권은 뭔가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럼 가스를 또 사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가스밖에 없죠. 현재로선. 그러니까 아무도 욕을 안 하는 건 가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움직인 게 우리가 독일 예시를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독일도 지금 탈원전 그 정책을 로드맵을 하고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노드스트림이라고 저희가 에너지 뉴맵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 미국이나 이제 그 동맹국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그 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가스관을 지은 것도 약간 그런 그렇죠. 이유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로 버티다가 원전 플러스 재생 플러스 수소 되면 그렇게 궁극적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분인데 끊고 이거 이제 뒤에 끊자. 이어하자. 자,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기 2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3부에서는 2부에서 못했던 뭐 여러 가지 얘기들과 그 다음에 많이 기대하실 전기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를 줄이는 방법 등 전기차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 다음 주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